남의 불행을 먹고 사는 사람들. 일요일에 소아과. 솔직히 말해서 난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의사가 된 사람이 아니다. 그저 부모님께 욕먹는 게 싫어서 부모님이 그토록 원하는 의대의 삼수 끝에 겨우 입학했다. 졸업할 때쯤 소아과 전공을 택하기로 마음먹었다. 수술도 없고 9시 출근에 6시 퇴근하며 큰 탈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나는 개업을 했고 나름 평판이 나쁘지 않은 동네 병원 원장이 되었다. 내 기도는 항상 단순하다. 오늘도 아무 일 없이 아무도 죽지 않고 누구도 내 이름을 들먹이지 않게 해달라는 것. 그래서 나는 SNS도 하지 않는다. 개인 계정도 없고 심지어 병원 홍보용 계정도 만들지 않았다. 병원을 홍보해준다며 찾아온 회사마다 단칼에 거절했다. 그저 내 얼굴과 이름이 세상 어딘가에서 돌아다니는 게 싫었다. 그렇게 조용히 평범한 동네 자영업자로 살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거리 건너편에 소아과가 새로 생겼다. 젊은 의사들이 모여서 차린 곳이었다. 키즈카페처럼 꾸며놓은 진료실 사진을 SNS에 올려가며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댔다. 그 병원과 비교하면 우리 병원은 오래된 구닥다리였다. 대기실에 비치된 동화책은 찢어졌고 장난감은 낡았고 의자마저 세월만큼 삐걱거렸다. 곧바로 우리 병원 매출이 급속도로 떨어졌다. 위험할 수준이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요일에도 진료를 하기로 결정했다. 젊은 의사들의 병원은 다행히 일요일 진료를 안 했으니까. 원장님, 저희도 가족이 있어요. 교회도 가야 하고요. 간호사들은 일요일 진료에 반대했다. 쉬고 싶은 건 나도 마찬가지야 라고 말할 뻔했다. 하지만 이건 생존의 문제였다. 게다가 고3 딸이 집에서 난리를 치고 아내가 그 스트레스를 2배로 증폭해서 내게 쏟아낼 때면 집에 있는 것보단 병원에 나와 있는 편이 훨씬 편했다. 병원에서는 적어도 내가 원장이니까. 집에선 겨우 서열 3위에 불과한 중년 남성일 뿐이지만 말이다. 결국 일요일엔 알바 간호사들을 쓰기로 했다. 육아 때문에 풀타임 근무가 어려운 사람,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사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접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온 사람 등이 되는 대로 모이다 보니 손발이 잘 맞진 않았다. 그래도 주말 외래는 대부분 감기, 예방접종, 가벼운 열 정도니까. 그날도 일요일이었다. 아침부터 그 엄마가 아이 둘을 데리고 왔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요즘 맘카페에서 완전 핫한 거 아시죠? 제가 소문 많이 냈어요. 미국에서 몇 년 살다 왔다고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유명하다는 소위 스피커맘. 명품 브랜드 로고가 크게 박힌 치마와 가방. 평범한 동네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차림새. 그녀는 대기실 문을 밀치고 들어오며 자연스럽게 병원 전체를 훑었다. 일요일엔 진료하는 데가 잘 없거든요. 여기 진짜 좋다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웃어야 했다. 웃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소문이 달라진다. 원장이 불친절하다는 말은 한번 돌기 시작하면 막을 수가 없다. 나는 입가를 올리고 익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큰애부터 볼까요? 5살 큰애는 건강했다. 폐 소리 깨끗하고 체온 정상, 진료실 장난감을 보자마자 뛰어가는 아이들 특유의 에너지가 있었다. 문제는 3살짜리 둘째였다. 둘째는 엄마 뒤에 반쯤 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이를 물었지만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엄마 치마를 꼭 잡았다. 손등에는 오래된 멍이 옅게 퍼져 있었고 팔뚝에는 긁힌 자국들이 몇 개 보였다. 피부는 잿빛에 가까운 누런색이었다. 둘째가 요즘 좀 그래요. 밥도 잘 안 먹고 자꾸 토하고 밤에 깨서 울고. 뭐 애들 다 그렇죠. 나는 청진기를 들이댔다. 폐 소리가 좋지 않았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희미하게 끓는 소리가 섞였다. 열도 있었다. 체온계를 뺀 간호사가 수치를 속삭였다. 정상 범위를 약간 넘긴 정도로 소아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숫자였다.
문제는 아이의 몸 전체였다. 팔과 다리, 배, 청진기를 대느라 윗옷을 올리자 여기저기 색이 다른 자국들이 보였다. 오래된 멍과 새로운 멍, 긁힌 자리, 눌린 자국. 나도 모르게 놀라 고개를 들었다. 엄마와 눈이 마주쳤다. 엄마는 내 시선을 읽은 듯 먼저 말했다. 애가요, 좀 산만해요. 혼자 뛰어다니다가 자꾸 부딪히고 넘어지고 그래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 말, 너무 많이 들어봤다. 산만해서 그렇다는 말, 애가 원래 그렇다는 말. 난 그 말 뒤에 무엇이 숨었는지 대충 아는 경력이 되었다. 머릿속에서 두 개의 문장이 동시에 떠올랐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 대상이다. 하지만 괜히 신고했다가 더욱 큰일이 난다. 소아과 의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다. 의심이 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학교에서 교육받을 때 수십 번 들은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맘카페에서 영향력이 크다고 들은 사람이며 이미 우리 병원을 엄마들에게 추천한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난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원장님,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내 눈치를 봤다. 멍 자국을 본 사람은 나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결국 원칙을 선택했다. 욕을 먹더라도 그게 내 직업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소아과 전문의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니까. 평소에 나답지 않게 사명감이 발동해버린 것이다. 진료를 마치고 처방전을 쓰는 척하며 다른 손으로 전화를 들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서로 연결되는 번호를 눌렀다.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다. 아이 몸에 다소의 멍, 보호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양상, 다니는 어린이집과의 연락 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아이 엄마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아이 몸에 멍이 많아서요. 혹시나 해서 관련 기관에 확인을 요청해 두었습니다. 어머님이 잘못하셨다는 뜻은 아니고요. 요즘은 이런 절차가 의무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원장님? 제가 우리 애를 때리기라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냥 의심이 들면 신고를. 저 캘리포니아에서 살다 왔어요. 거기서도 애 키우면서 한 번도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진짜 어이가 없네.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 소리가 병원 전체에 울리는 것만 같았다. 난 최대한 차분하게 시스템을 설명했다. 하지만 그게 통할 리 없었다. 누군가에게는 법과 제도고 다른 누군가에겐 모욕이었다. 형사들이 찾아왔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도 사람이 왔다. 진료실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아이를 살펴보고 엄마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 1시간이 조금 넘게 지나고 그들이 나왔다.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도 별다른 진술은 안 하고요. 상처들도 대부분 넘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정도라고 해서 일단 더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엄마는 눈이 벌겋게 충혈된 상태였다. 나를 향해 한 걸음 다가오더니 원장님,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도 있는 거 아세요? 그 말은 위협이자 선전포고였다.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그녀는 정말로 내 삶을 서서히 죽이기 시작했다. 아무 잘못 없는 엄마를 아동학대범으로 몰아간 동네 소아과. 맘카페에 글이 올라왔다. 병원 이름, 위치를 대놓고 노출하진 않았다. 하지만 우리 병원임을 눈치챈 사람들의 댓글이 순식간에 달렸다. 저도 거기 다녔는데 원장님이 좀 예민하신 편이에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건 알겠는데 이건 너무 같네요. 곧이어 댓글 양상이 바뀌었다. 병원은 어디죠? 건물 사진 있어요? 원장님 실명 뭔지 아시는 분? 애가 고등학생이라던데 어느 학교냐에 따라 애들도 좀 걸러야 할 듯. 누군가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사이트 캡처를 올렸고 누군가는 병원 상호를 검색해 옛날 기사 링크를 퍼왔다. 학회 발표 자료에서 잘려나온 내 얼굴 사진이 굳이 이름과 함께 다시 붙었다. SNS도 안 하는 내가 맘카페 게시글 속에서는 온갖 정보가 정리된 사람처럼 보였다. 누군가
이런 사람은 제대로 신상 털어야 해요 라고 남긴 댓글 아래에는 좋아요가 수십 개 달렸다. 다른 글에서는 우리 가족 사진까지 포함 모자이크 처리한 뒤 애 학교는 이쪽이 아닐까? 라며 추측을 이어갔다. 딸의 SNS가 털린 모양이었다. 병원엔 예약을 취소하는 전화가 연달아 이어졌다. 심지어 자주 오던 한 엄마는 길에서 날 마주치자 원장님 죄송해요. 저희는 원장님 믿는데 주변에서 자꾸 가지 말라고 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내게 소리를 질렀다. 당신이 왜 그런 짓을 해? 그냥 조금 이상하면 지켜보면 되지. 왜 신고를 해? 수능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어떡할 거야? 고3 딸이 학교를 가기 싫다고 울었다. 딸의 인스타그램에도 악플이 달렸고 반 애들도 병원 이름을 다 알게 되었다고. 난 할 말이 없었다. 며칠 뒤 병원으로 등기 한 통이 도착했다. 내용 증명이었다. 발신인은 그 엄마였다.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날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예고장이었다. 요즘 잘 나간다는 대형 로펌 이름도 함께 적혀 있었다. 2장짜리 종이를 보고 손이 달달 떨렸다. 호흡이 가빠지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지금껏 소송은커녕 법정에 가본 적도 없는 나였다. 인생 최대의 위기가 닥친 것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앉아 호흡이 돌아오기만 기다릴 뿐이었다. 그때 조카가 떠올랐다. 어릴 때부터 야망이 큰 여자아이였다. 대학 졸업 후 평범한 회사에 취직했지만 얼마 버티지 못하고 때려치우고 나왔다. 하지만 뚝심 있게 공부한 끝에 30이 훌쩍 넘어서 뒤늦게 로스쿨에 합격했다. 졸업 후 바로 변호사가 되었지만 성적이 좋지 못해 큰 로펌엔 이력서도 내지 못했다. 그러다 얼마 전 동네 오피스텔에 작은 사무실을 얻은 참이었다. 축하한다며 화분을 보내준 게 불과 며칠 전이었다. 난 그의 첫 고객이 되어주기로 했다. 조카는 내 얘기를 듣자마자 눈을 반짝였다. 삼촌, 이거 완전 케이스 좋아요. 의사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랑 엄마의 명예훼손 주장, 요즘 이슈랑 딱 맞아요. 언론 대응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언론 대응. 난 그 단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이미 맘카페 여론은 나쁘게 돌아가고 있었고 이대로면 병원이 문을 닫게 된다. 병원만 문 닫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이 동네를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 조카는 방송국 PD를 데리고 병원으로 오겠다고 했다. 늘 마냥 어린 조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말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기특했다. 조카는 실제로 방송국 PD를 데리고 병원에 나타났다. 심지어 카메라 감독의 작가까지 함께 왔다. 우리 병원 진료실이 하루아침에 시사 프로 세트장이 되었다. 삼촌, 요즘은요 재판보다 여론이 먼저예요. 일단 방송으로 이미지를 잘 발라두면 그걸로 재판도 끝나는 거예요. 조카는 진료실 의자에 앉아 PD에게 말을 건넸다. 이 사건 엄마 측 입장만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원장님 입장까지 공정하게 양쪽 다 다뤄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겠습니다. 난 옆에서 그 장면을 보며 뭔가 순서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원래는 그들이 요청하고 우리가 그에 맞춰서 조율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조카가 먼저 판을 짜고 있었다. 외려 난 이게 참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날 내가 본 멍, 내가 들은 팻소리, 내가 남긴 진료 차트, 그걸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모두 수긍하지 않을까? 게다가 CCTV도 있었다. 나중에 보니 대기실에서 둘째 아이가 엄마에게 심하게 끌려다녔다. 그 장면이 방송에 나간다면 적어도 악플은 잠잠해지지 않을까? 안 돼요, 삼촌. 그건 의료법 위반이에요. 환자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동의도 안 받았잖아요. 큰일 나요. 삼촌은 가만히 계셔야 돼요. 제가 삼촌 지켜드릴게요. 이름, 얼굴, 목소리 다 가려달라고 할게요. 대신 제 얼굴은 노출하라고 할게요. 전 변호사니까 괜찮아요. 그제야 알 것 같았다. 조카는 다른 욕을 감수하면 자신이 얻는 게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자기 홍보라든지. 변호사라면 다들 그런 건가?
근데 여기 진료실에서 찍자고? 병원 로고도 다 나오고. 그래야 리얼하죠, 삼촌. 시청자가 보기에. 리얼이라니. 넌 내 변호사니, 방송국 변호사니. 내가 얘를 믿고 방송에 출연해도 되는 걸까? 그러는 사이 카메라에 붉은 불이 켜졌다. 삼촌, 괜히 다른 말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이 상태를 보고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했다. 이 말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PD가 질문을 던졌다. 당시 아이 상태를 보고 왜 아동학대를 의심하셨습니까? 조카가 먼저 막았다. 그 부분은 현재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제 의뢰인은 의사로서 법적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뿐입니다. 조카가 눈으로 신호를 줬다. 당시 아이의 몸 상태를 보고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이고 그 말만 반복했다. 질문하는 PD가 답답했다. 이런 식이면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다룰 수 없다고 경고했다. 나 역시 답답했다. 마음속에선 다른 문장들이 올라왔다. 난 신고를 미루고 싶었다. 솔직히 무서웠다 같은 말들. 하지만 그런 말들은 편집 과정에서 바로 잘려나갈 것 같았다. 아니면 그대로 송출돼 욕을 더 먹거나. 촬영이 끝나고 조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삼촌 잘하셨어요. 방송 나가면 여론이 확 바뀔 거예요. 며칠 뒤 방송이 나갔을 때 화면에 나온 건 조카가 아니라 나였다. 편집은 교묘했다. 첫 번째 화면에 우리 병원 간판이 흐릿하게 잡혔다. 그리고 진료실에서 인터뷰하는 내 얼굴이 나왔다. 모자이크가 씌워졌지만 동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정도였다. 내 목소리는 음성 변조를 뚫고 또렷하게 들렸다. 당시 아이의 몸 상태를 보고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동네 소아과 원장의 아동학대 신고, 과도한 의심인가, 정당한 의무 이행인가. 맘카페 반응은 둘로 갈라졌다. 그래도 신고는 잘한 거다 하는 쪽과 의사가 너무 쉽게 의심했다는 쪽. 그런데 실제로 병원에 오는 이들은 후자의 의견을 따르는 쪽이 훨씬 많았다. 사람들은 법보다 분위기를 따른다. 분위기는 날 더욱 문제 많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 결국 일주일 동안 병원엔 환자가 한 명도 오지 않았다. 간호사들 월급날이 다가오자 아내는 다시 소리를 질렀다. 딸은 더 이상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매일 홀로 원장실에 앉아 우울한 마음으로 유튜브만 보게 되었다. 내가 나온 영상에 하나라도 날 응원하는 댓글이 달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무 일 없이 3주가 더 지났다. 그때 같은 방송국 뉴스 클립에서 익숙한 얼굴이 또다시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온 걸 발견했다. 이번 썸네일은 제목이 달라져 있었다. 아동학대 신고 이후 한 달 만에 3살 아이 결국 숨져. 화면 속 아파트 단지 입구. 취재진을 피해 얼굴을 가리는 애 엄마의 실루엣.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그녀를 차에 태우는 형사들의 어두운 표정. 앞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추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비극입니다. 경찰은 아이의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화면 구석에 잡힌 엄마의 치마가 눈에 들어왔다. 커다란 명품 브랜드 로고는 아무리 모자이크를 해도 가려지지 않았다. 그 엄마가 맞았다. 아이는 결국 죽었다. 내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처음 신고했던 3살짜리 아이. 병원으로 지난번과 같은 형사들이 찾아왔다. 이번엔 전화도 예고도 없이 나타나 영장을 들이밀었다. 당시 진료 기록이랑 혹시 남아있는 CCTV 영상이 있으면 전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 간호사들에게 복사본을 모두 넘겨드리라고 했다. 내 전화를 받은 조카는 잠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래, 애가 죽었대. 엄만 구속됐고. 그럼 삼촌이 그때 신고한 건 결국 맞는 판단이었네요? 맞는 판단. 그 말을 들으니 속이 더 쓰렸다. 내가 맞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증명받고 싶진 않았는데. 전화를 끊고 곧장 병원으로 찾아온 조카는 다시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제가 민사 쪽은 다시 정리해 볼게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언론에서도 다시 다루겠죠?
잘하면 삼촌이 영웅처럼 나올 수도 있어요. 초기 신고자, 뭐 그런 타이틀로. 영웅. 웃음이 나왔다. 내가 원한 건 영웅이 되는 게 아니었다. 그저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을 뿐이다. 처음 신고한 일요일도, 그리고 오늘도. 며칠 동안 뉴스가 쏟아졌다. 기사마다 아이의 죽음을 다루며 초기에 신고가 있었지만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자막에 이런 내용이 짧게 지나갔다. 첫 신고를 했던 동네 소아과 의사 A씨는 당시 아이의 몸 상태를 보고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엔 과도한 신고처럼 보이던 말이 이젠 늦게라도 경고를 보낸 사람의 말처럼 들렸다. 그 다음부터 일이 이상하게 돌아갔다. 뉴스 클립이 온라인에 올라가자 누군가가 내 과거 방송 인터뷰 화면을 끌어와 붙였다. 없는 SNS 계정까지 만들어가며 내 실명과 얼굴을 태그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육아 카페 게시판에는 같은 영상 링크가 몇 번이고 공유됐다. 욕을 먹더라도 해야 할 일은 했다. 이런 문장이 썸네일 위에 얹혀 있었다. 나를 학대에 맞서 싸우는 정의의 사도라고 부르는 글들이 돌기 시작했다. 내 이름 검색 결과는 순식간에 늘어났고 내 얼굴 캡처 사진이 돌아다녔다. 병원 전화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조심스럽게 외래 예약을 다시 잡는 부모들이 생겨났다. 원장님 뉴스 봤어요. 원장님 같은 분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정말 존경합니다. 예전보다 더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생겼다. 정의로운 소아과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는 우리 병원을 추천하고 있었다. 다행히 병원엔 다시 매출이 쌓이고 있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이번엔 시민단체에서 연락이 왔다. 아이들 인권을 위해 애써준 의료인이라며 날 올해의 의인상 후보로 올리고 싶다고 했다. 시상식에 꼭 참석해달란다. 의사협회에서도 전화가 왔다. 내부 게시판에 내 사례를 공유해도 되겠냐며 감사패를 보내고 싶다고 했다. 국회에서 열리는 각종 간담회에 꼭 참석해달라며 사람이 병원으로 찾아오기도 했다. 나는 한사코 거절했다. 전 그저 당시 아이 상태를 보고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했을 뿐이라서요. 또다시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내 실명과 얼굴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지킨 의사라는 타이틀과 함께 기사 제목에 박혀 있었다. 상을 받지 않아도 난 이미 어딘가에서 정의의 사도로 추대되고 있었다. 조카가 다시 찾아왔다. 그녀는 수줍게 내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청구서였다. 깔끔한 서식 위에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자문료, 언론 대응료, 인터뷰 동행료, 문서 검토 비용, 마지막 칸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민사가 취하되어 실제 소송 없이 잘 정리된 점을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청구드립니다. 잘 정리되었단 말이 눈에 걸렸다. 아이는 죽었다. 엄마는 구속됐다. 나와 우리 소아과는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그리고 변호사는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다며 돈을 청구했다. 다시 호흡이 가빠지고 두통이 올 것만 같았다. 삼촌,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시민단체에서 상 준다고 연락 왔죠? TV 출연도 몇 군데 섭외 들어왔고 출판사 쪽에서도 관심 있대요. 아동학대 신고와 의료 윤리 이런 걸 주제로 책 한 권 내는 거예요. 삼촌이 쓰시면 전 법률 자문을 같이 해드릴게요. 앞으로도 제가 항상 옆에서 삼촌을 최고의 브랜드로 만들어 드릴게요. 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청구서 옆으로 흩어진 주사기, 형광등 아래 반짝이는 바늘끝이 동시에 눈에 들어왔다. 바늘의 반짝임이 꼭 날 부르는 듯했다. 삼촌, 듣고 계세요? 제가 이번엔 제대로, 야, 이 새끼야, 이제 그만 좀 해. 확 그 입을 찢어버리기 전에. 당황한 조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한 번 더 큰 소리로 욕을 퍼붓자 놀라서 그대로 달아나 버렸다. 이놈의 빌어먹을 세상. 제발 조용히 살자. 나는 그저
욕먹기 싫은 사람일 뿐이라고.